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최근 임신 36주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려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해당 여성과 수술을 해준 의사에 대해 살인죄로 수사 의뢰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죄는 없어진 상황이기에 임신 중절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지목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방위 토크를 나눠보고요. 최근 K 콘텐츠의 오컬트, 샤머니즘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오컬트 무비로는 이례적으로 1000만 관객을 모은 파묘 이후 신내림을 받는 과정을 담은 다큐, 또 점술사들이 짝을 찾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까지 장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오컬트 콘텐츠에 빠졌는지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지목전 팬을 소개합니다. 최근에 물리의 정석이라는 신간도 내셨죠.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김헌식 평론가가 먼저 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다른 시민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만 우리 패널 분들도 놀라셨을 텐데요. 36주차 임산부가 낙태하는 과정을 SNS에 올렸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20대 여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밝혔고 자신의 이 36주차 낙태 과정을 스스로 올린 겁니다. 처음 시작은 지난 3월에 자기 스스로 이 월경이 안 일어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병원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리불순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늦게 알게 된 거네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이제 그쳤으면 다행인데 병원 세 곳을 찾아가면서 이제 낙태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곳에서는 거절을 당했고요. 그런데 이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또 달리 찾아서 결과적으로 약 900만 원을 들여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제왕절개를 통한 수술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SNS에 올리면서 이게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36주 차라고 하는 시점에 많이들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손 변호사님, 화면을 보면은 이 여성의 배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고 36주 차면은 태아가 상당히 많이 자란 시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일각에서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을 정도로 36주면 기본적으로 독립 생존이 가능한 주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댓글 중에는 나는 34주에 나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뭐 36주에도 나오고 32주에도 나오고, 우리가 헌재에서도 독립 생존 가능한 주수를 이제 22주라고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36조면 사실은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배출 안 했으면 건강하게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낙태죄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낙태죄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낙태죄는 현재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이후에 이제 입법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도 못하고 뭐 보호 규정도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살인죄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전례가 있는데요. 34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4주인 태아를 이제 낙태를 하도록 결정한 의사와 그 엄마가 이제 처벌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낙태죄는 분만기 앞서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거지만 그런 배출행위의 결과 태아가 살아서 나왔는데 이 아이를 죽이는 건 살인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범이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살인죄 형량치고는 낮은 형량이지만 이 재앙절개 방식으로 이 34주 2kg가 넘는 태아를 분만하고 그 이후에 또 아이가 울었는데도 죽였던 사건이기 때문에 실형까지 나왔던 사안인데, 만약에 이 36주 사건도 이게 진실이었다면, 그리고 이 태아가 나왔을 때 살아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죄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손 변호사님,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혼란을 빚을 수도 있어서 2019년에 낙태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의 입법의 어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현행 있는 법은 모자보건법입니다. 그러니까 24주를 기준으로 24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요건 하에서만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면 낙태죄라는 형법을 적용을 해왔거든요. 이 낙태죄는 이제 뭐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니까 범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주수가 뭐냐, 어느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느냐가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낙태죄로는 현재는 처벌할 수 없는. 그래서 이 36주 사건도 낙태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살아있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네. 자, 36주 차가 돼서야 임신한 줄 알았다. 그리고 낙태를 했다. 자, 복지부에서는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개요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정필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임신 중절 수술을 만약에 그 산모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제 뭐 꺼냈다라든지 그러면은 옛날 기준으로 이게 뭐 낙태 관련된 뭔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산모 몸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면 이제 살인죄가 적용된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34주 사건이 이제 딱 그 케이스였는데, 이번 36주 사건도 이제 그 제왕절개로 이제 그 이제 수술을 한 것 같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태아가 상태에서 공개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꺼낸 게 아니냐. 꺼내기 전에 그 뱃속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상당히 좀 이게 또 뭐 복잡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부를 지금 따져볼 것 같아요. 34주 사건도 있었으니까. 몸 밖으로 있었으니까. 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 경우를 지금 따져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도 사실은 참 좀 그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아니 그럼 이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뱃속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제 뭐 살인죄가 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또 이제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보건복지부에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좀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이 그 보건복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이제 뭐 5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물론 이제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그 국회에서 제대로 마련은 못했죠. 마련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주무부서에서 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좀 다른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수는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임신 중지와 관련된 어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관과 어떤 뭐 특히 이제 상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질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낙태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어떤 그 산모의 어떤 뭐 그 처벌 위주보다도 여성들의 어떤 상담과 그다음에 뭔가 좀 안전한 어떤 임신 중절 이쪽으로 뭔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뭐 이제 의료보험 문제도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미흡했는데 이제 이런 사건 터지니까 살인죄로 이제 수사 의뢰한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이게 이른바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을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사안을 이제 지켜보면서 법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우리 뭐 문화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칠삭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칠삭동이에 관련된 설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7달 만에 나온 아이인데, 근데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뭐 역사적 인물 그런 설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한명에도 그런 칠삭동이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달 만에 나왔어도 일단은 사람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비범한 그런 업적을 쌓을 수 있는 인물로 자랄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살인죄 적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 문화적 정서상으로는 뭐 틀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부분이 좀 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36주면은 9달이거든요. 그럼 9달 다 된 아이를 안 낳고 이 여성분은 왜 아이를 그렇게 낙태를 해야 됐느냐에 대한 이유는 지금 사실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논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여성계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범죄로 인한 뭐 임신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또 첨예한 논쟁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논쟁점들이 좀 덜 부각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네, 소멸한 선생님, 아까 이전에 이제 34주 차에 제왕절개로 임신 중절 낙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살인죄에 관련된 검토가 있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안입니다. 36주 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살인죄 적용이 궁극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거는 이제 범죄니까 엄격한 증명이 따르잖아요. 우리나라 그 대법원 기준으로 과연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느냐. 원래 뭐 상속이나 이런 걸 민법상으로는 뱃속에서도 법인격을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살인죄의 객체로 태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통계시설, 분만계시설, 애가 막 엄마 몸에서 나오려고 할 때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36주의 경우 진통이 시작 안 됐더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몸속에서 아예 사산한 상태로 끄집어냈다면 사산을 유도하거든요. 인공중절하시면 되게 잔인한데 안에서 넣어서 죽입니다. 죽여서 뺍니다. 그런 경우라면 또 살인죄로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하고요. 범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대중들한테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시하듯이 올린다는 거에 더 초점이 많이 제기돼서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좀 놀랬습니다. 36주면요. 임신해본 입장에서 애가
안에서 차기도 하고 움직이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초음파 사진으로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뭐 잘 몰랐다, 나는 살쪘다고만 생각했다라는 부분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조작 아니냐. 어떤 의사가 36주 아이를 이렇게 위험성을 알고 해줬겠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조작설 여부에 대해서는 잠깐 있다가 또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참 기준이 모호합니다. 34주차, 뭐 25주차, 또 이번 브이로그 영상에 올라온 건 36주차인데 정말 이걸 어떤 약물을 주입을 해서 뱃속에서 임신 중절을 해서 끄집어내면 그건 살인죄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교수님? 이게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은 그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굉장히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 중에 사실 그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선을 지금 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생물학 분야에서도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초기의 과정을 이제 약 9주까지 그때 이제 배아라고 하는데 배아 연구에 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이 기준 가지고 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수정 후 14일, 2주까지는 그 연구 가능하도록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연구자들이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 28일 정도, 4주 정도 늘려달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 한 12개국 정도는 이제 14일 규칙을 법으로 지금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9년에 처음 제안이 된 건데 이게 그 청취자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연구 차원에서 이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명으로 크가지는 못합니다.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 2주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14일이 되면은 이게 척추의 기원이 되는 어떤 원시선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배아가 뭐 위아래나 앞뒤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연구를 허용하라. 그 이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생명의 어떤 발생 과정을 더 연구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안 되니까 이제 늘려달라는 건데 이제 4주가 지나면은 심장이 형성되고 박동이 시작돼요. 여전히 이제 배아 크기는 쌀알보다 작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9주 이상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출산까지를 태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한 11주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나 심장 같은 신체 기능이 다 만들어진다 그러고요.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리면서 제시한 기준이 임신 22주 로 제한을 했는데 22주가 이제 태아의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한 그 시기라고 해요.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미숙아들을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21주 이내 태어난 태아는 다 사망을 하고 그 조사 결과에서 22주에서는 뭐 21% 생존, 23주는 30% 생존 요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22주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태아가 모체를 떠나더라도 자발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우리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깊숙이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이해가 되는데 관련된 영화를 뭐 보시거나 또 한 경험이 있습니까, 김원식 평론가? 영화는 이런 문제를 뭐 깊이 다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는 임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조건을 갖고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제 아내를 봤을 때 이 임신하고 나서 이제 한 달째 안 됐을 때 몸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태아 상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이제 임신하고 나서 어머니와 어떤 관계성 속에서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뭐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체가 생겨서 어머니의 그런 뭐 영양분을 다 이제 흡수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단계가 이미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 문화에서는
그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더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사상이나 21세기 어떤 인권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전통사상이 한 살을 더 주는 것을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생명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좀 앞서가는 그런 사상이다, 인식이다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정서, 문화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김원식 평론가 말씀을 또 새겨듣게 되는 게 우리가 생명을 또 종교적 차원에서 보는 경우 또 사회적으로 보는 경우 또 유럽과 또 아시아의 또 인식이나 또 문화가 다른 경우 참 다양해서 이걸 단순히 하나의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좀 민감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논란이 된 영상 속의 임산부가 정말 임신을 했는지 수술을 한 부분에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영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가 이렇게 만삭인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배가 좀 내려가고 병원으로 추정되는 내용과 또 그 아이 그 초음파 사진도 여러 번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진실에 가까운데 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뭐 배의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 주수가 조금 가장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36주까지 몰랐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워낙에 의사가 이것을 실제 수술해줬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단체가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사가 이런 수술을 했는지 밝혀라. 우리의 명예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양심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사회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의사라고 하더라도 더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워낙에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초음파 사진도 조작, 병원에서 뭐 한 것도 조작,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워낙에 사회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만약에 조작이 됐다면 이건 이제 수사를 할 테니까 이제 밝혀지겠죠.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이걸 또 뭘로 처벌할지가 되게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의사를 특정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세 군데 병원에 갔는데 거긴 거절당했고 수술을 해준 의사는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은 안 되는 것이고 허위로 대중들을 기만한 것인데 이게 또 뭐 유튜브 자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만 사실이 아니고 남의 영상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올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처벌을 강력하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불법 유튜브 온라인으로 극성 악성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수익 환수 조치라든가 수익을 중단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대상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만약 조작이라 하더라도. 네, 만약에 특정한 뭐 태아를 특정하거나 누군가를 특정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김수표 평론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제는 만인 앞에 한 사람의 일상이 또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 상업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일종의 자신의 모든 것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관종의 성격도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게시물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브이로그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블로그의 연관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기록해가지고 남들한테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보통의 일반 생활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상의 소소한 내용들을 담았을 때 나도 저럴 수 있고 뭐 나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라는 내용들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미디어들은 사실은 좀 연출 혐의가 크잖아요. 그렇죠.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일반의 사람들과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 그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사에 보내면 그걸 또 이제 방영을 해주고 공감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블로그 형태로 옮겨왔고 그러다가 2005년에
2000년에 이제 유튜브가 나오게 되면서 더 활성화되고 2008년 9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예. 이제는 SNS로 그게 이동을 하겠죠. 모바일 시대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되니까 이게 일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의 진솔한 삶이 오히려 상업화의 그런 이용의 수단이 되면서 이제 가짜나 아니면 연출 그리고 심지어는 차마 공유하면 안 되는 그런 영상까지도 공유되는 그런 이제 현실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이런 브이로그 개인의 일상을 올리는 거 보시는데 가령 뭐 이종필 교수의 하루 이 교수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지 몰라도 내 생활이 공개되는 걸 극도로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심리가 작동한다고 봐야 될까요? 나의 좋은 모습은 또 보여주고 싶겠죠. 물리의 정석. 네. 연구하는 모습. 네, 뭐 사실 그래서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습들은 그 뭐 모든 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창작자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최상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라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일 것 같은데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조회수와 돈이 연동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 뭐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브이로그가 일상을 기록하는 건데 이게 예. 또 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싶은 형태로 관광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생활하는 브이로그들을 보고 내지는 이제 그거를 따라서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그게 확산된 측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남의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런 식으로 간접 체험한 다음에 나도 저렇게 직접 경험하고 싶다.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관광을 만들어낸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좀 반사회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영상들까지 많이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조회수가 돈과 권력이 되기 때문이고 일단 유명해지면은 뭐 하여튼 뭔가 다 따라오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는 이게 또 다른 SNS하고는 또 좀 다른 특징이 이게 이제 그 구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그 새로운 영상을 봤을 때 이게 내가 지금 기대했던 어떤 그런 영상이 아니면은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구독을 취소하거나 조회수가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창작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자기 구독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좀 그런 압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사실은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치달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매체들보다. 구독자를 늘리는 것 이게 상당히 또 유튜버들에게는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손 변호사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영상이나 어떤 영상이나 다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단초는 헌법 불합치 이후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대체 입법을 해서 36주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건 100%거든요. 22주 이후는 낙태를 처벌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사각지대다 보니 이렇게 버젓이 범죄임에도 범죄가 아닌 듯하게 가시하게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사회적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입법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36주에도 누군가 이렇게 낙태를 했어?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원래 정부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정부안은 14주였어요. 14주 전에는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24주는 일정한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불법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그대로만이라도 법이 만들어졌으면 과연 36주에 이렇게 낙태를 한다라고 영상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비가 돼 있는 상태다.
있다. 네, 하루빨리 사실은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계, 여성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지만 빨리 만들어야죠. 손 변호사님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연령 제한도 있을 수 있는 영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분명히 이런 기준에 있으니 김원식 평론가 영화도 우리가 또는 TV도 뭐 15세 이상, 19세 이상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일부 유튜브 내용을 보면 이건 29세, 39세 뭐 이런 제한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권위주의 정부나 뭐 이런 독재 정부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유튜브 같은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방송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통신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형식과 내용은 방송이거든요. 실제로 시스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별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어떤 특정의 기준에 관련해서 삭제하거나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련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시물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거나 또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적으로는 경고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경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게시물의 삭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제 계정을 취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유튜브의 수익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서 이제 비롯되는데 첫 번째는 조회수,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광고 수익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직접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회수와 단지 광고가 붙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조회수와 이렇게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광고주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혐오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후 조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문제가 됐을 때 사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미흡하고 그런 경우에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예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영상이 SNS에 올라가서 큰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것이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부분 또 이제 내용상으로 임신 중절 낙태와 관련된 부분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수님 심지어는 가출 청소년의 브이로그 불법 도박 총책의 브이로그 이런 것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매력이 바로 이 수입입니다. 광고 수입이 됐든 조회수 수입이 됐든 이게 자체 정화가 될까요? 지금은 사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나 이런 것이 워낙 또 큰데다가 그다음에 실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영상들을 일일이 누가 다 지금 할 것인가 어떤 선을 그어서 실효성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상들이 또 이렇게 유포되고 유통이 되는 것 자체는 또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일단은 좀 자체적인 어떤 그 정화 능력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걸 감시한다는 실제로 비슷한 시스템을 뭐 경찰청인가 거기서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그 유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좀 걸러내는 이런 것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은 아마 그 좀 성능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플랫폼 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좀 신기술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좀 걸러내는 내지는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마련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해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유해를 건절하느냐 이 기록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임신 중절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대선에서도 중요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손 변호사께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019년에 헌법재판소인가요? 헌재입니다.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입법 미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빨리 국회가 되었던 입법 보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처리가 돼야 될까요? 네, 헌법 불합치 이후로 각각의 이제 그 개정 법률안은 올라와 있는데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해 집단,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고 이 문제 하나만 가지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아들은 투표권도 없고 목소리도 없잖아요. 이 생명권과 또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10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12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14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학계 이야기, 종교계 이야기, 여성계 이야기 너무나 첨예합니다. 그리고 10주에서 14주 내로는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이런 혼란이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생명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22주 넘어서도 24주 넘어서도 30주에서도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금지할 주수는 확실하게 금지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대체 입법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이정표 교수께서 아까 또 이 태아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수정란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니까 사회적인 정서도 상당히 이런 입법 과정이 중요할 텐데 의견을 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의학이 발달하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미생아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주차가 더 앞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 독립적인 생명체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선까지 지켜지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입법 전에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 조치들이 있거든요. 체계를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유산 유도제 같은 거 이거를 지금 도입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었어요.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위민 온 웹이라고 이게 그 캐나다 소재 비영리 단체인데 임신 중지와 관련된 정보나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 예. 이거를 그 방통위에서 접속을 차단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방통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이 그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은 낙태를 원한다면 아무렇지 않아 지금 수술할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예. 불허한다라고 했는데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감각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손 변호사가 말씀하신 태아에게는 왜 선택권이 없습니까? 라는 말이 절절히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로고 듣고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필 건국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올해 초 영화죠. 파묘, 오컬트 영화 중엔 이례적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는데요. 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리얼리티 프로 등에서 다양한 장르에서 오컬트, 샤머니즘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헌식 평론가에게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영어로
또 영화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오컬트, 샤머니즘 콘텐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용어가 많이 뒤섞여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호러물하고 오컬트물하고 공포물하고 미스터리물하고 이제 같이 혼재돼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리 현상에는 심령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기이한 존재일 수도 있고 또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 공포가 생길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 이제 혼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컬트물은 주로 젊은 세대가 좋아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청년 심리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청년기에는 뭔가 자기가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세계와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면의 진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심리들이 이런 오컬트물과 결합시키게 되면서 주로 이제 이 청년 세대가 많이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현실 세계를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오컬트 영화가 더 주목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였는데 배우들의 또 명연기하고도 어우러집니다. 파묘가 이제 천만관을 돌파했는데 김평론께서 뭐 추가적으로 관련된 콘텐츠 영화나 뭐 드라마를 좀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뭐 파묘 때문에 오컬트물이 정말 일반화됐고요. 또 OTT에서도 드라마가 연이어서 올해 부각이 됐습니다. 뭐 선산이라는 작품도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선산이 있는 마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연이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여주인공이 이렇게 추적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지상파에서도 악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귀의 시인 그런 여자 주인공과 악귀를 볼 수 있는 남자 주인공이 또 죽음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최근에 영화 타로 같은 경우도 이 타로의 그런 저주에 갇혀버린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또 다뤘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미국 영화 타로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악령이 이제 저주의 이제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서 인기를 끌고 또 핸섬 가이즈라는 작품에서는 우리 좀 약간 좀 한국적인데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 귀신과 연루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공포 그런 분위기를 낳고 있는데 나홍진 감독의 곡성도 오컬트 영화로 분류할 수 있나요? 사실 그 나홍진 감독의 곡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대부분 오컬트물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오컬트 분위기로 가요. 근데 나중에는 크리처물로 이제 변합니다. 그 크리처물이라는 거는 괴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괴수 캐릭터가 좀 많이 호응을 받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파묘 같은 경우에도 초반부나 중반부까지는 오컬트물인 것 같은데 끝부분에 보시면 크리처물에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여쭤보면 결과까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러면 스포일이 되니까요. 곡성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게 유행어가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KBS 열린 토론이 중요합니다. 이정표 교수께서는 이 공포물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오컬트 영화가. 그래서 우리가 뭐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영화들이 대표적인 공포 영화였다면 이런 오컬트는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이게 제가 이성적으로 뭐가 공포물이고 뭐가 오컬트인지 사실 잘 구분을 못하는데 감각적으로 알아요. 제가 좀 무서워서 싫으면 공포물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가 땡기고 이게 뭔가 이제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면 이제 오컬트물.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느냐, 왠지 모르게 이게 무서우냐. 제가 상당히 좀 새가슴이어서 정말 무서운 거 못 보거든요. 공포물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오컬트물은 땡겨요. 그래서 곡성도 사실은 좀 재밌게 봤었고
파묘도 아주 그때 3.1절 날 가서 또 이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감독이 만들었던 사바라고 있었죠. 예. 사바도 뭐 이렇게 잘 만든 영화가 왜 흥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필 교수의 오컬트와 공포물 구분은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네. 손 변호사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오컬트,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리얼리티도 있고 또 다른 장르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OTT에서 주목받고 있는 컨텐츠들이 좀 있는데요. 예. 일단 넷플릭스의 미스터리 수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해결하는 이제 수사단, 어드벤처 추리 예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더 지니어스나 뭐 여고 출입반을 연출한 PD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고, 특히 과학적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신기하고 기묘해서 빠져들게 하는 사건들 위주로 이제 사건 해결에 나서다 보니까 높은 완성도와 몰입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리얼리티 연애 프로에 이런 오컬트가 접목이 되어 있는데 예. 점술로 사랑을 찾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점쟁이. 그러니까 남의 연애운이나 결혼운만 점쳐주던 남녀 점술가 8명이 직접 자신의 연애운도 점치고 운명의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이라는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샤먼 귀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귀신 때문에 몸도 아프고 힘든 여성이 이제 그 신내림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그 갈등,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예.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분들이 이거는 진짜 이런 거 믿을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있는가? 어머 진짜 이럴 수 있어? 이런 어떤 호기심도 자극하고 이 어떤 예. 긴장감도 유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그 부분도 세 분과 토론을 할 겁니다. 이 교수님, 그 전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이제 오컬트 상당히 좀 아찔아찔하지만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지만 재미있게 봤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장면들 또 순간들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그 곡성에서 이제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굉장히 굿하는 예. 장면, 살을 날린다고 하죠. 너무 섬찟했어요. 너무 섬찟했고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이제 빨려 들어가지고 진짜 저분의 원래 배우 직업이 저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모시 중원디한테서 했던 그 여아 배우도 예. 그 장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살을 날리는 장면에서의 어떤 그 극적인 그렇죠. 분위기, 이것이 영화관 전체를 압도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 오컬트 영화의 특징은 또 배우들의 연기가 또 몰입돼서 받쳐줘야 네네, 관객들까지 네. 공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묘에서도 사실 김고은 배우의 연기가 너무 기가 막혔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도현 배우와 같이 이렇게 신세대 어떤 그 역술인 뭐 무속인 이런 거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요즘 말로 힙하다고 하죠. 예. 굉장히 세련된, 우리는 이제 뭐 옛날 뭐 무당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약간 구닥다리 같은 이런 선입견 가지고 있는데, 파묘에서는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저는 좀 신선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영화 이제 뭐 1000만 넘게 봤으니까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식상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반부 이제 크리처물과 결합이 되면서 또 뭐 일제시대 뭐 새말뚝 얘기하면 이제 이런 좀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동남아나 해외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고 봤더니 그냥 뭐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나름 족보가 있는 역사 이야기구나. 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다 나름 그냥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저 나라가 당했던 역사적인 아픔이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이야기를 풀어나갔구나. 꽉 짜여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네.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토리의 완결성이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네. 그래서 저게 우리 역사를
정말 이렇게 좀 새롭게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살짝 이 교수께서 김은식 평론가의 영역을 좀 넘어가는 듯 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아주 솔깃하게 잘 들었습니다. 김은식 평론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오컬트 명작 또는 우리가 뭐 놓쳤지만 뭐 드라마가 있다면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저는 악귀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묘가 전통적인 어떤 무속이 많이 나왔다고 또 얘기하고 예. 또 여기 이제 풍수지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장재현 감독이 이제서야 한국적 오컬트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화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말씀하셨던 파묘도 있지만 드라마에서는 악귀가 있습니다. 이 악귀에는 민속학 교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들이 우리 이제 전통적인 용어들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염원을 담은 어린 여자에게 주던 배시댕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예. 그런 이제 수단으로 나오게 되고 또 당제나 허제비 놀이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통 사회에서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성들이 좀 원혼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악귀에서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빚더미에 앉은 젊은 청춘의 이야기, 예. 비정규직의 이야기.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 보여줬던 사회적 약자의 원혼 불의가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를 이런 오컬트물에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서양의 오컬트물에는 나오지 않아요. 서양의 오컬트물에는 사실은요 악령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 관점에서 너희가 지금 잘못된 거는 악령이 깃들기 때문이야. 그래서 테마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악령을 찾아내서 쫓아줍니다. 그게 대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최근에 우리 콘텐츠는 이런 한국적으로 좀 진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전의 히트를 냈던 드라마 도깨비 같은 경우는 오컬트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로맨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판타지 로맨스. 네, 환타지 로맨스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환타지 캐릭터로 도깨비가 등장했기 때문에 되게 그 도깨비라는 이름만 차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너무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요. 네. 제가 드라마를 잘 모르네요. 손 변호사님,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우리 패널 지금 이종필 교수는 물리학 교수고 물리학 학자고 또 손정혜 변호사는 법을 또 다루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런 무속, 좀 오컬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이런 현상, 오컬트에 열광하는 현상은 왜일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영화도 창작물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 더 극적이고 더 믿게 되고 현실감이 있어서 몰입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오컬트물을 보면 대부분은 민담, 설화, 소문, 역사책에 기반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에 대한 사료가 말씀하신 아까 민속학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거의 어떤 역사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을 차용해서 많이들 만들다 보니 예. 현실감 있고 몰입도 있고 사실 우리 민족이 연례 행사로 연초에 다 전 보러 가시고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런 문화들이 존재하고 토속 신앙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뭐 가정에 힘든 일 있으면 시골에서는 진짜 무당하고 굿하는 거 많이들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극적으로 이제 풀어냈을 때 과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입증도 안 되지만 없다고도 입증할 수 없는 그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 호기심의 극렬화입니다. 저도 그런 걸 보면 어머 정말 그런 게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귀신 본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은 하지 않는데 그럴듯한 어떤 판타지야 미스터리한 추리극이 사람들을 굉장히 몰입도를 하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그 20, 30대가 그런 모험 심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에 빠져서 실제 이런 현실과는 좀 다른 세계지만 이 현실과 비슷한 사안에서 이런 추리극이 어떻게 풀려질지에 대한 굉장히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물들이 많은 것 같고
좋았고요. 저는 다른 것들 다 말씀하셔서 검은 사제들 봤을 때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예, 무서운데 이거는 그냥 강동원이 나오지 않나요? 네, 김윤석 배우. 네, 그때는 신부님들도 너무 멋지게 나오기도 했지만 네. 여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건 뭐 역기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진짜 어떤 신이 들리지 않으면 저런 박서당 연기가 배우, 나오지 않지 예.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빠져서 현실과 상상 사이 어떤 그 무엇 영적인 영상 미스터리 그런 감정을 많이 자극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에 이런 물리학자시니까 이런 오컬트 영화의 또 샤머니즘 콘텐츠에 열광하는 세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우리나라가 그 역술 시장 규모가 뭐 한 4조 원이 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16년 기준으로 뭐 한 2천억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4조 원 되는 좀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2천억도 큰 시장입니다. 그 적지 않은 네. 규모죠. 그리고 그 통계청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관련 종사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등록 이제 통계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곱하기 이제 몇 배는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무속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랜 세월 내려온 게 있고 그런 예. 전통들이 일단은 좀 밑바닥에 있는 거. 갑자기 지금 MZ 세대들이 좋아했다기보다도 원래 그 MZ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봤던 어른들이 원래부터 좀 좋아했었던 이런 것들이 일단 밑바탕에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좀 그 뭐 현실도 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갈망을 사실은 하게 되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계층 간의 이동이 상당히 좀 막혀 있는 예전에 비해서 이런 상황에서라면은 그런 현실의 탈출구로서 뭔가 새로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돌파구를 좀 찾게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신의 쓸모란 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예.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은 귀신이든 뭐든 사실은 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지 이런 얘기도 있고 관심을 높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자, 외국에서는 한국 영화가 이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들도 K 컬처 컨텐츠. 김원식 평론가, 한국 영화와 한국 영화에서의 오컬트, 또 할리우드 영화나 유럽 영화에서의 오컬트 뭐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뿐만이 아니고 뭐 아시아적인 어떤 관점들이 약간 좀 상대적인 관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악령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포물이나 액션물에서도 서양에서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이미 나쁜 존재로 상정해 놓고 저 존재는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양적이나 우리 관점에서는 상대적이에요. 악인과 선인이 오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원기가 되기도 하고 또 원기가 또 나중에 또 약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점들이 지금 할리우드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21세기는 사실 선과 악 그리고 아군과 적군 이런 것이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학구조상에서 좀 다르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우리 콘텐츠에도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한류 현상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또 장르로 이 오컬트 또 샤머니즘 콘텐츠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도 하게 되는데 예상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때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뭐 타로로 운세를 본다든지 물론 그걸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오컬트 영화가 또 드라마가 콘텐츠가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이 있을 거야 귀신이 있을 거야 또 종교에서 말하는 뭐 신도 있겠지만 무속신앙에서 보면 뭐 애기동자 또 장군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섬찟하게 하면 이건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를 테니까 세 분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영화 콘텐츠로 다루지고는 있습니다만 존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정필 교수요. 18세기에서 19세기 살았던 프랑스의 이제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피에르 시몽 라플랑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뭐 19세기 뉴턴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인데 이제 천체역학이라는 이제 그 책을 썼어요.
근데 이 라플라스가 나폴레옹의 그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나폴레옹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그 내각에서 실제 일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그 라플라스가 천책학이라는 책을 써서 나폴레옹에게 이제 그 헌정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 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원래 이제 좀 소문이 좀 있었어요. 신에 대한 얘기,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라플라스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없느냐? 천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거기에 대한 라플라스의 답변이 아주 유명하게 남아 있어요. 폐하 저에게는 그런 가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남겼는데 이미 명제니까. 네. 그런 그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라플라스의 그 언명이 사실은 뭐 후대에도 이제 과학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 이제 그 뭐 아주 훌륭한 어떤 그 명언으로 남아 있고 그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간의 역사 이후에 이제 천체 물리학자죠. 네, 네.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위대한 설계라는 책에서도 이제 신을 도입하지 않고서도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가 됐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뭐 호킹이 신을 부정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예. 그 훨씬 이전에 이제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 재판을 받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자기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을 했더니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단 말이죠. 예. 그때 갈릴레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꼭 맞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측한 새로운 결과들, 그 태양 중심설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나 어떤 교회의 교리와 서로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반발을 사서 결국은 이제 종교재판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종교적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현인들 또 선지자들의 생각도 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 또 신의 존재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는 뭐 오컬트 영화 또 우리 샤머님 콘텐츠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현상에서 나타나듯이 뭐 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인간이 힘들면 뭔가 또 다른 존재에 의존하거나 또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막 테마록 같은 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신비 아파트 같은 만화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인간이 입증해낼 수는 없지만 인간과 유사하다면 유사하지만 좀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가설은 항상 존재하고 언젠가는 그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어떤 탐닉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풍수지리 좋아하고 사주 명리학 좋아하고 손금 보자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수작질. 약간 그 통계학 같은데 또 손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의 학문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른다라고도 보이는데 간혹 그게 좀 지나쳐서 막 그 굿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막 사기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너무 몰입돼서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재미삼아 보는 지혜, 어떤 방향 이런 것만 보면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식 박사는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언제나 그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위기에 빠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나 미래 전망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탈주술의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합리철학의 데카르트가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또 르네상스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인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 결국엔 이성을 잘 활용하고 인간의 의지로 지초화시켜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쉼없이 달려왔어요. 예. 근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어떤 경우에 불행해진 것 같아요. 더구나 과학의 총화인 인공지능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강조하고 사실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비과학적인 것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이면 더 많아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더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할 거고 그걸 콘텐츠가 담아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저는 K 콘텐츠로서 오컬트물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너무 한국적인 거 강조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맥락에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묘 영화, 오컬트 영화인 파묘의 1000만 관객 돌파 이후 이 오컬트 영화 또 드라마 또 샤머니즘 콘텐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그럼 과연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이 많다. 이런 또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의지할 수단과 대상을 찾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빠져들면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또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세 분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손 변호사 말씀해 주세요. 가끔 이제 망상과 정신병리학적 문제다 귀신을 보거나 이 미신에 너무 추종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결국 이 미신이나 이런 초현실적인 미스테리한 부분은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 단순한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컨텐츠로 즐기는 것이지 그 어떤 점술가가 하는 이야기가 예언처럼 맞을 것이다라고 믿고 나의 인생을 거는 행동은 그거는 그야말로 좀 굉장히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거죠. 지불했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기죄로 많이 이제 기소되긴 하는데 입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굿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굉장히 협박성으로 이거를 하게 하는 경우 이거는 좀 사기성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도하는 비용으로도 해석이 돼서 무혐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큰 돈을 쓰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종필 교수는요. 인간이 참 이제 이중적인 게 자신의 인간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을 굉장히 높은 가치로 치면서도 하지만 또 뭔가 큰 틀에서 나의 미래 운명이 결정돼 있다라는 그런 주장에 솔깃하고 그걸 또 알고 싶어요. 그 딜레마를 일단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결국은 뭐 사주나 관상이나 MBTI나 타로나 이런 거 다 통합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이제 무당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AI로 수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저는 성능 좋은 AI로 다 수렴이 돼서 뭐 타로니 지금 뭐 MBTI 이런 거 다 그냥 다 사라지고 고성능 AI를 기반으로 한 그 모든 어떤 뭐 미래와 관련된 어떤 이런 서비스들이 통합이 되면서 비용도 확 떨어지고 뭐 인간 사기꾼들도 좀 탈출이 되고 그런 시대가 곧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종필 교수의 결론은 오컬트가 아니라 사이언스다. 뭐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더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식 변호사는요? 저는 이 시간에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좀 악용되는 것에 대해 좀 방어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학회에 가가지고 어떤 교수님을 딱 보더니 이게 참 보니까 가슴이 허하시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뒤부터 엄청나게 자르면서 굉장히 매달리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폐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참 튼튼하게 다잡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컬트 영화도 콘텐츠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